시대를 넘어 새 시대로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뉴스엔진 시청자 여러분, 안녕 대한민국의 윤석만입니다. 3월 21일 금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봄이 우리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지난 겨울에 추웠던 이야기들 모두 날려버리고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따끈따끈한 이슈들을 가지고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뉴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뉴스는 중앙일보의 사설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설 제목은 18년 만에 이룬 국민연금 개혁, 구조 개혁도 서둘러야 라는 사설인데, 자,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이 돼 있고, 또 그 60대, 70대, 80대 또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진 시점을 찾아보니까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은 18년 만이고요. 특히 보험료율 인상이 된 것은 1998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하니까 정말 오랜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이제 통과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가 통과된 것은 좀 의미가 큰 일이지만은,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아직 미비한 점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중앙일보 사설은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결국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 채택됐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국민연금의 이제 이걸 모수개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늘리고 이런 거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게 보험료율인데, 보험료율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받는 월급이나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서 몇 퍼센트를 떼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입니다. 9%지만 내년부터 8년 동안 0.5%포인트씩 계속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13%가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9% 떼가던 것을 13% 떼는 걸로 이제 인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소득대체율인데,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냐라는 그 비율이거든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41.5%였는데 이게 내년에 43%로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대체율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출산을 하거나 혹은 이제 군복무를 할 경우에는 연금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런 기간을 좀 확대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뭔가 그래도 우리가 연금 개혁 말로만 해왔던 것이 이제 정말 개혁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18년 또 28년 만에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에 따르면 연금 고갈 시기를 9년밖에 늦추지 못한다. 그러니까 연금 재정이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바닥이 나는데 그 바닥이 나게 되는 시점을 9년 정도 지연시킬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이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이제 구조개혁이 필수적인데, 사실 이번 그 연금 개혁안에는 모수개혁만 있었다 그랬잖아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이 모수개혁만 있었고 실제로 이 연금의 구조 자체를 좀 개선하는 그런 구조개혁은 이번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향후에는 좀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숙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히 청년 세대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점은 현재의 구조 아래서는 명약 관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이 국민연금이 이제 고갈되는 뭐 시기를 조금 늦추기는 하지만 이 자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제의 이 연금 개혁안 통과에 대해서도 청년 세대들은 좀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띄워볼게요. 그 다음 기사가 그 청년 세대들의 이제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기사인데 제목이 뭡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이제 반대한다. 그러면서 청년에 대한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아마 어제 개혁안이 통과된 직후에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뜻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올렸느냐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개정안은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가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은 맞다. 그러나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를 보면 안 된다. 설령 표 계산에서 유리하더라도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 계산에서 유리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의 이제 기성세대에 대한 이야기죠. 기성세대의 인구 크기가 지금 청년 세대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과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세대이긴 하지만 그 청년 세대 청소년과 어린아이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표 대결로 가다 보면은 기성세대의 입맛에 맞는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현재 청년 세대보다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 관점에서는 더 큰 혜택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 윗세대를 놓고 본다면 그 윗세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런 좀 비판적인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이 문제를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해결을 해 나가야 할 텐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합니다. 뭐 다른 뭐 많은 나라들도 연금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뭐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었지만은 이 결국은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 모수 개혁을 했더라면 그 그때 적시에 이 모수 개혁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에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제 그 서울시의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모든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 개혁의 적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였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를 들여다만 보고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나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그 단적으로 물어보면 좋아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한테 내 소득에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그거를 뭐 당장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좋아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영속성,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거였죠. 하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뭐 국민들의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뭐 좀 단적으로 말하면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이 문제를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연금 개혁안이 통과됐다라는 것은 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본질적인 측면에서 미비점이 좀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덕수 먼저 결론 내는 헌재, 윤 선고의 가늠자 될 수 있어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선고 기일을 제시를 했습니다. 24일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이후에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접수된 시기로 놓고 보면 그 이후의 일이지만 더 먼저 한덕수 총리에 대해 선고를 하겠다. 그런 이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왜 한덕수 총리의 기일을 먼저 잡았을까라는 분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일단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이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저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또 뭐라고 있어요?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도 뭐 또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최상목 부총리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럼 이주호 부총리는 어떻게 되느냐?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뭐 대한민국 헌정사상 정말 처음 있는 초유의 일인데 이렇게 뭐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지경까지 이제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가 뭐 또 탄핵이 된다. 뭐 설령 탄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결국은 둘 중 하나, 아니 세 가지 중 하나겠죠. 뭐 인용될 거냐, 아니면 각하될 거냐, 기각될 거냐인데 만약에 인용이 되어서 대통령 파면이 최종 결정이 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만약에 한덕수 총리까지 없다면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이고 또 지금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뭐 지금 몸조심하라고까지 경고를 한 상황인데 뭐 탄핵을 또 안 한다는 보장이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뭐 어떤 결론이 날지는 모릅니다만은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이제 파면되지 않고 다시 복귀한다고 하면 그런 가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대통령이 어떤 권위시 상황에서 이 내각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그 조기 대선이 열리는 그 어떤 대한민국의 상황이 매우 또 혼란스럽고 또 갈등이 일 텐데 그런 어떤 국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총리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선거를 좀 빨리 내리는 것 아니냐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 전제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되지 않고 다시 복귀한다라는 전제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한덕수 총리가 혹시라도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헌재가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좀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건도 대통령 탄핵권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차근차근 이제 스텝을 밟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린다면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리는 것이 헌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꼬이는 사실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결정이 원래 우리가 여의도 정가에서 또 법조계에서 예상했던 시점은 제일 처음에는 11일쯤이었습니다. 그죠? 11일쯤에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다가 그게 일주일 미뤄지고 또 뭐 한 열흘까지 미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어떤 방식으로 날아가고 이러는 건가 라는 또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뭐 국민 여론의 한 60% 이상은 이제 탄핵을 찬성하고 있고 또 대략 한 30%에서 그 안팎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참 국민 여론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60몇 프로 대 30몇 프로니까 뭐 대략 뭐 한 6.5 대 3.5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이라는 것이 만장일치로 나오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이 좀 현실로는 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혼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 혼란을 수습을 해야 되는 정치가 혼란 수습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쪼개진 상태로 가고 있고 뭐 광화문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뭐 그냥 시위가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참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정말 저도 뭐 너무 큰 우려감이 이제 크게 드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뭐 6대 2라든지 혹은 뭐 5대 3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나게 돼버리면은 아마 대한민국의 갈등은 더욱더 커질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만약에 탄핵을 인용한다고 했을 때, 탄핵을 인용한다고 하면 그럼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되겠죠. 그럼 탄핵을 인용한다고 했을 때 8대 0의 결정이 되는 것과 6대 2의 결정이 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론이 대략 6.5 대 3.5 뭐 그런 식으로 좀 갈려 있다고 하니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럼 8대 0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지 않는다.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럴 때는 어때요? 아마도 탄핵을 찬성하는 재판관과 탄핵을 반대하는 재판관의 의견이 뭐 팽팽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탄핵 찬성 의견이 또 높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뭐 5대 3이 됐든 뭐 4대 4가 됐든 또 대립하는 결정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 결론을 놓고 탄핵을 찬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다시 파면되지 않고 복귀했을 때 그걸 또 가만히 또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국민의 다수는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파면되지 않고 복귀를 한다 하면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엄청난 큰 혼란과 또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첫 방송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을 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이든 지지하지 않는 쪽이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우리가 승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이런 혼란과 갈등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여론, 이 계엄과 또 탄핵에 관련해서 또 의견을 또 주고 계시는데, 네, 함은수님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셨네요. 계엄을 했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계엄을 인정하는 거다. 맞아요. 이 말씀이 매우 정확합니다. 함은수님의 지적이 매우 정확한 게 대통령이 어쨌든 비상계엄을 정말 초유에 있는 비상계엄을 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지 않고 뭐 기각을 한다거나 그렇게 돼버리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면죄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비상계엄을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 만에 하나 최악의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나 어떤 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갖고 혹은 사법부가 자신에 대해서 이제 그 대법원 이제 마지막 그 3심에서 좀 뭐 실형이라든가 그렇게 문제되는 판결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논리로 이것을 반대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에 물론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대통령의 권한을 좀 놓고 보면 계엄 시에 이제 비상계엄령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여기에는 의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회는 입법부이기 때문에 의회를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입법부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에 제일 먼저 군부대를 투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헌법의 어떤 조문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분명히 위헌적인 행동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아까 제가 계속 설명을 가정 아래 드리고 있죠. 대통령이 됐을 때 만약에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 사법부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해서 비상계엄을 내리고 사법부를 어떤 군을 투입한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비상계엄 시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상계엄을 내리더라도 의회를 점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법부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어떤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이게 파면되지 않고 이게 기각이 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그럼 그럴 경우에 입법부를 장악하는 것도 입법부에 군을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었으니 사법부 투입하는 거는 뭐 법률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건 권한이니까 그건 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MDMK다, 그런 우려를 했던 거였죠. 어쨌든 방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신, 하문수님이 올려주신 지적처럼 계엄을 했는데 이게 파면되지 않는다 하면 계엄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는 꼴이 된다. 뭐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혼란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다음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방금 말씀드린 또 이제 이재명 대표네요. 제가 엊그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이제 매일 주요 이슈를 꼽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재명 대표 비판을 꼭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이재명 대표를 뭐 스토킹하거나 이재명 대표에게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뉴스 중에서 가장 오늘 비중 있는 뉴스, 가장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가 뭔가를 매일 아침 제가 조간을 보면서 쭉 꼽아 보는데 항상 이재명 대표가 끼더라고요. 그거는 제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일 이재명 비판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좀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재명 대표 기사는 뭐냐? 제목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이제 사설 내용인데, 반기업을 주도하며 기업 국제 경쟁력 필요라니. 네. 어제죠, 어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는 배가 고프면 밥 먹는다와 아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예요.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와,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한 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거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있으면 뭐 30% 수익을 이렇게 떼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게 반기업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던 분이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그 정당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연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말을 하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새롭게 보이는 거는 저만의 착각일까요?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말을 하면 이게 진심으로 느껴집니까? 이게 당연하고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이 진심인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을 참 100% 믿을 수 없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로 존경한 줄 알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동안은 한동안 중도보수 하겠다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또 요즘에는 또 중도보수론이 또 싹 들어갔어요. 또 그 말도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제가 엊그제도 이제 비판했었지만 그 임대주택에서 임차인 10년 거주하게 하겠다는 거를 또 민주당에서 정책으로 내놨는데 그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정작 그거 안 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에서 정책을 내놓는 거하고 대표가 얘기하는 거 이렇게 전혀 다르다 보니까 참 우리 입장에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와서 안녕 대한민국 시청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동접자가 1,5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안녕 대한민국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기업이 잘 되게 하는 친기업적인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기존 입장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설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좀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해서 주 52시간제를 좀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라고 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 연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뭔가를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시간과
또 열정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또 8시간 오늘 근무 시간 끝났네? 가서 내일 와서 해야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할 때 한번 이렇게 뭔가 좀 흐름이 계속돼야 거기서 뭔가 성과도 내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주 52시간제에 발목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서는 이 주 52시간제를 좀 예외시켜 달라라고 기업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민주당은 어때요? 절대 반대하고 있죠.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노조들의 입장, 노조들의 입김이 강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연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중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나라들은 계속 우리를 좀 따라잡아 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나라들은 불철주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눈에 이제 불을 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만 이렇게 되면 참 앞으로 기업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가지고 친기업적을 한다, 친기업적인 어떤 멘트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수긍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보여온 행동과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더욱 MDMK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엊그제 제가 뉴스 브리핑 할 때도 등장했던 분이죠. 전한길 강사님인데, 자, 전한길 강사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물 한 잔만 잠깐 마시고 말씀드릴게요. 전한길 강사님 제가 한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재밌게 하시고, 그런데 또 TV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서는 또 상당히 좀 순박한 인상도 좀 받았고, 또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지만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고 그걸 딛고 뭐 지금은 이렇게 성공하신 그런 모습이 또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된다고도 생각을 했고, 또 무엇보다 그 한국사 강의를 오래 하시면서 그 수많은 공시생들이 이 전한길 강사의 수업을 듣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다 라는 좀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게 2월이었죠. 2월쯤에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이제 극우죠, 극우. 극우의 전사가 돼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참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 오늘 중앙일보의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좌파 매불쇼를 모델로 윤 탄핵 인용 시 플랜 B 자는 아스팔트 우파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에 플랜 B를 짠다는 겁니다. 이것도 약간 미묘한 변화죠. 뭡니까? 여태까지는 대통령은 파면될 수 없다, 대통령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어제 소개했던 내용이 뭐예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전한길 강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상편지도 썼잖아요. 노벨 평화상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광화문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집회를 하는 이제 극우 세력 쪽에서는 대통령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제 상당히 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동네에서도 현재는 플랜 B를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랜 B는 뭐냐?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 플랜 B의 내용이 좌파의 매불쇼를 모델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연설자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전한길 씨는 선거 이후엔 우파 언론인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네, 언론인으로 이제 변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28일에 서울시에 인터넷 신문 사업 등록을 마쳤다. 야, 지난달 28일이면 벌써 3주 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분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28일에, 그러니까 3주 전에 인터넷 신문 사업 등록을 이미 마쳤다네요. 제호는 전한길 뉴스 온라인 매체고요. 발행인은 전한길 본인입니다. 전한길 강사는 현재 구독자가 129만 명인 꽃보다 전한길, 이름 참 예쁘네요. 꽃보다 전한길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이제 한국사 강의 채널이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이제 뭐 보수 색채의 정치 시사 토크쇼를 할 계획이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좌파 유튜브 채널인 매블쇼나 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가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기사에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전한길 강사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하고 통화를 한 모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2030 세대는 물론 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제가 할 일이다. 2030 세대와 그리고 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상황을 보면은 전한길 강사가 진실을 그렇게 알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왜곡된 또 가짜뉴스 이야기를 광장에서도 서슴지 않고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과연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얼마나 진실을 알리실 수 있을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만약에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뭐 정치 시사 토크쇼처럼 운영을 하고 또 아마 설명드렸던 뭐 전한길 뉴스 온라인 신문을 통해서 이제 언론인으로 활동을 하신다면 정말 진실을 팩트 플리스하게 알려주실 수 있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한길 강사뿐만 아니라 이제 좀 보수적인 개신교 쪽에서도 비슷한 플랜 B를 짜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부산 세계로 교회의 손연보 목사는 세이브 코리아 조직을, 그리고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조직을 이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주요 집회 장소를 기준으로 손연보 목사는 여의도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파로 불린답니다. 왜냐하면 손연보 목사는 주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주로 집회를 열기 때문이라는데, 참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에는 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집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두 집단 사이에서도 좀 내분이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서 지금은 이제 아예 둘로 쪼개져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같은 극우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쪼개지는 것을 보면 서로의 어떤 의견과 생각이 또 그 안에서도 많이 다른 것 같다는 뭐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손연보 목사도 이 중앙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일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에는 4.19 혁명처럼 이 나라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자, 4.19 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3.15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마치 3.15 부정선거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4.19 혁명과 같은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손연보 목사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잖아요. 이 탄핵 결정에 따라서 승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참 어지러운 일들이 펼쳐질까봐 참 매우 걱정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극우 집회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뭐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서도 있었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하는 겁니다.
네, 이 자유민주주의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동시접촉자 수가 이제 1,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이 1,700명의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럼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설명을 한번 제가 오늘은 이 시간에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유라는 게 사실 영어로 번역하면 프리덤 또는 리버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프리덤과 리버티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어식으로 이렇게 영어를 해석하고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프리덤이든 리버티든 똑같이 자유라는 하나의 단어로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고 그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덤은 어떤 속박된 것으로부터 좀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로부터 이렇게 속박된 것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리버티는 좀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존 스튜어트 밀이 썼던 그 유명한 고전 있죠. 자유론. 자유론의 원제는 on liberty입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는 리버럴리즘이에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영어로 얘기하면 리버럴 데모크라스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거는 약간 그 영어의 전미어에 대한 설명인데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주의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할 때 이즘으로 끝나요. 리버럴리즘처럼 또 그 평등주의처럼 이퀄리즘처럼 무슨 주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념을 얘기하는 것은 ISM, 이즘이라는 영어 단어로 끝납니다. 그런데 크라시는 정치 체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데모크라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민주주의라기보다는 민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어떤 이념을 정체로 하는 체제. 그래서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민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자, 정확하게 말했을 때 그 민주정이라는 것은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또 국민 다수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체제가 데모크라시입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시에 반대되는 것은 뭐 군주정 같은 거죠. 그죠? 민주정에 반대되는 게 군주정. 뭐 군주정이 좀 타락했을 때 나타나는 게 참주정. 뭐 그런 이야기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과거에 2400년 전에 얘기를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 체제라는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방향성은 없어요. 그죠? 예를 들면 민주주의를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민주정을 택한 나라도 북한도 사실은 자기들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잖아요. 자기도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그 뜻은 뭐냐? 데모크라시는 하나의 정치 체제인데 그 정치 체제가 어떤 철학과 이념의 옷을 입냐에 따라 조선인민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정치 체제로 택한 자유민주주의는 첫 번째가 국민주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을 운용하는 방식이 민주공화국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국민을 위한 정치 체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헌법 1조 2항은 뭐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설명하는 건데 이게 주권자가 국민이고 국민이 아닌 그 무엇도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아닌 무엇도 권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국민의 뜻에 의해서만 오직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면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권력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럼 국민의 뜻이 뭡니까? 국민의 뜻은 법입니다. 왜? 모든 이슈가 있을 때 하나하나의 사안마다 모든 국민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대리해서 어디에게 맡겼다? 법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존 로크가 얘기한 사회계약설에서 이제 국민주권론이에요. 그 사회계약설의 내용은 뭐죠? 자연 상태의 인간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든가 그런 천부적인 인권을 갖고 있는데 그 천부적 인권을 사회라는 제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사회 안에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 정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일정 부분 양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신 행사하는 것, 그게 국민주권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국민주권론을 우리가 매번 국민에게 의사를 물어볼 수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죠? 법에 따라서, 법치에 의해서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룰 오브 로우라는 겁니다. 룰 오브 로우라는 철학인데 이게 룰 바이 로우랑은 달라요. 룰 바이로는 법을 어떤 그 권력자가 자기 어떤 입맛에 맞게 법을 막 악용해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룰 오브 로우는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정치가가 국민들을 통치한다. 권력자가 국민들을 통치한다.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정확한 뜻은 국민들어 법을 잘 지켜라. 이런 준법이 아니고 권력자가 오직 법에 의해서만 정치 행위를 한다. 오직 법에 의거해서만 권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12월에 비상계엄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서너 번 가까이 탄핵을 하고 있는 일상계엄과 이런 것들은 법에 의한 통치, 그러니까 절제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권한을 막 남용하는 거죠. 국민의 뜻을 어겨가면서.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에 어긋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정치는 어떻습니까? 국민주권이라는 거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양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이 사회 갈등을 조장을 하면서 정말 그야말로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 공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 뭔가 윈윈하면서 국민에게 시너지 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욕하고 그러면서도 공생을 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점은 뭡니까? 갈등의 지점을 막 침소봉대하는 거죠. 자기의 진영 논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면서 편을 가르고 지지자를 결집하고 지금 그런 모습들이 이 탄핵 국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국민주권 원리를 희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자유의 의미, 그리고 자유의 의미가 프리덤과 또 리버티가 다르다는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민주정의라는 것이 이제 데모크라시이기 때문에 그 데모크라시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과 철학을 없어서 우리는 자유주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제 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또 거리의 아스팔트 우파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제가 설명하는 자유민주주의, 리버럴 데모크라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프리월드예요. 그러니까 자유진영, 자유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으로서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 자유진영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북콘서트에서도 그렇고 또 책에서도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법치주의에 따라야 하고 어떤 국민의 자유가 최상위 가치에 있기 때문에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는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버럴 데모크라시의 관점에서 본다면 비상계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프리월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거죠. 이제 과거에 냉전 시대에 그 소련 중심의 공산권과 그리고 미국 중심의 자유세계가 있었어요. 그럼 이 프리월드라는 거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그 당시 대한민국도 포함이 됐습니다. 남미의 나라들도 포함이 됐었고요. 이 나라들도 미국 편에 서서 좀 공산권과 대립을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을 프리월드, 자유진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박정희 정부나 전두환 정부 때 대한민국이 분명히 자유진영에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리버럴 데모크라시를 박정희 정부와 전두환 정부에서도 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때는 국민이 직접 직선제로 대통령을
뭐 뽑는 시기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진영과 그러니까 프리월드와 리버럴 데모크라시는 매우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 프리덤과 리버티 두 개로 혼용돼서 쓰이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 어떤 혼란 그리고 편견을 낳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려봅니다. 자, 오늘도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50분의 시간이 또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 또 소개해 드리면서 안녕 대한민국 마무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올리훈이님, 훈모닝, 윤성만 위원님 열심히 귀팅할게요. 오늘도 파이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훌리오니님도 오늘 하루 파이팅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수님도 오늘 무언의 메시지로 또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더 고맙습니다. 그리고 라일락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끔찍하지만 이재명이 계엄을 한다면 그건 독재를 위한 계엄을 할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정말 무서워요. 네, 저도 그 라일락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집권을 해서 계엄을 하게 될 경우에 뭐 사법부를 뭐 장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MDMK가 현실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께서 그 시청자 의견 이제 주고 계신데요. 자, 김혜위도훈이님도 김혜위도훈이님 아주 재밌는 그 이모티콘과 함께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응원 큰 또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재밌는 또 날카로운 인사이트에 있는 의견을 주셨고요. 오늘 안녕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의 의미, 자유가 프리덤과 리버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까지 좀 정치 상식 또 정치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안녕 대한민국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한 주의 마무리를 하면서 그 설명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날 때 인사이기도 하고 헤어질 때 인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굿바이 구시대, 또 헬로우 새시대, 바이 구시대, 하이 새시대 뭐 이런 식으로 슬로건을 가지고 북콘서트 때 이게 썼던 의미이기도 하고요. 근데 안녕이라는 의미 속에는 단순히 인사말만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죠? 대한민국의 안녕을 바란다. 영어로 하면은 뭐 스테빌리티 또 피스 그런 뜻이에요. 뭐 평화와 안정 그런 의미가 안녕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녕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말을 이렇게 생각해냈을 때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빠이빠이 해야 할 구체제 이런 구체제와는 안녕을 하고 새 시대의 어떤 새로움 그 좋은 것들을 또 반갑게 안녕하고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녕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가자. 그런 뜻에서 안녕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어봤고요. 오늘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은 여기서 안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채널에서 계속해서 김혜승 앵커의 뉴스 사랑방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안녕히 가지 마시고 여기서 계속 머물러 주시면서 뉴스 사랑방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만의 안녕 대한민국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